네, 이번에는 마약 수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죠. 백혜령 경정이 폭로한 사건이죠. 2023년 1월에 이 사건의 개요는요. 영등포 경찰서가 필로폰 74kg을 밀수한 다국적 마약 조직을 검거했다 이거예요. 근데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된 정황을 잡았는데 이 사건을 희한하게 당시 경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백효령 경정의 브리핑을 연기를 시키고 그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서장이 본인이 마약 압수 현장에 진두지휘까지 했던 사건을 갑자기 이렇게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경위가 당연히 여러분들 경찰서장의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게 용산밖에 없었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욕했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줬대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실이 개입돼서 경찰, 관세청 등 고위직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의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때마침 이 사건을 앞으로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지휘를 하게 됐어요. 여태까지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가 이 수사를 이끌어 왔는데 이 사건을 이제 동부지방검찰청 임은정 검사가 이제 수사를 지휘하게 됐어요. 먼저 제가 분석한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캄보디아 마약인 것 같아요. 이 마약은 말레이시아인들과 다국적 어떤 조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약 사건은 캄보디아와 정부 고위층들이 연관된 마약 사건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대통령실에서 덮었다라는 게 가장 합리적인 의심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때 김건희가랑 윤석열이 일당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캄보디아에게 투자했던 돈을 거의 5배 이상 증액시키면서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5조를 캄보디아에다가 은행에다 설립하면서 투자한다면서 금액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되게 환영을 하고 우리나라 그 김건희의 어떤 페이퍼 컴퍼니가 캄보디아로 진출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요. 제가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개입됐던 도이치모터스도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캄보디아가 진짜로 말레이시아보다 캄보디아가 마약을 들여오는데 우리나라가 더 엄하게 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마약이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말레이시아에서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캄보디아 소재의 여신 전문 기업 파이낸스 뭐라고 이거든요. BAMC 파이낸셜을 절차로 동남아 아시아 금융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이치모터스의 실질적인 배후에서 지휘하는 게 김건희라는 소리도 있었잖아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들어간 적도 있고. 이 사건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도이치모터스도 관계가 돼 있고 도이치모터스도 뜬금없이 캄보디아에 진출을 하고 계속 내가 좀 찾아봤어요. 도이치모터스 캄보디아 인수로 동남아 금융시장 진출. 캄보디아가 엄청난 마약 생산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들 연간 190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사기 네트워크 연루 의혹이 있고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고위 관리층들이 다 썩어 있어요, 지금. 캄보디아는 엄청난 이 고위 공직자들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관리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윤석열이나 김건희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제가 보면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이번에 어떤 마약 사건이 뭐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달라라고 무언에 저는 그게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반문이 올 수 있어요. 그거는 대통령실의 생각 아니냐. 근데 경찰이나 검찰이 아무리 윤석열이나 대통령실에서 시킨다 그래서 마약 사건을 덮을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마약 사건을 덮을 수가 있겠냐. 아무리 그래도 경찰이랑 검찰이. 이렇게 딱 얘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캄보디아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덮을 수 있죠. 그쵸? 아니 이해가 가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설득했냐면 대통령실에서 지금 캄보디아와 중요한 외교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지면 캄보디아 정부가 날아갈 수가 있잖아. 제가 의심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죠. 지금 이 마약 사건은 캄보디아 고위 관리직들과 마약 일당들이 연루된 사건이라서 이 마약 사건에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리직들이 우리나라에서 걸리면 김건희가 캄보디아에다가 설립하려고 그랬던 여러 가지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것들이 저쪽 고위 관리직들이랑 연결되면 다 물거품이 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민감한 외교 사안이라고 하면서 경찰이나 검찰에게 이 사건을 무마시키라고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말 일리가 있죠. 그래야만 공무원들은 이거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덮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설득이 된 것 같아. 안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마약 사건을 덮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은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가니까 관세청이나 그런 명분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다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배우가 김건희지. 그렇죠? 안 그러면 관세청이나 관세청 직원들이나 경찰이나 검사들도 외교적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캄보디아 고위 관리들이 연관된 난 마약 사건으로 보는 거야. 일개 어떤 갱스터들이 연관된 마약 사건이면 이거는 정부가 이거를 개입해서 막을 리가 없다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그냥 일반 캄보디아인들이나 말레이시아인들이 마약을 갖고 들어오다가 걸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사건을 막으려고 하는 게 막을 이유가 없죠. 근데 왜 막으려고 했을까를 계속 생각하는 거야. 김건희가 추진하려고 그랬던 캄보디아의 저수지. 그 저수지를 지금 메이드 시키는데 그 부패한 캄보디아 관료들이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와 얘기가 나누고 있는데 얘네들이 마약 사건에 걸려서 캄보디아에서 다 날아가 버리면 김건희의 저수지 페이퍼 컴퍼니나 이게 다 물거품이 돼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인천공항에서 들고 온 마약이 결국은 말레이시아인들이라고 하지만 말레이시아 제가 그래서 이 사건은 말레이시아가 개입됐다. 여러 가지 사기 사건에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다 보니까 이거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다 부패에 있거든요. 훈 만의 캄보디아 총리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기억한다. 이례적이죠. 그렇죠? 캄보디아 국내로 수십억 원어치 마약 들여온 총책. 캄보디아에서 일반인들이 마약을 들여오면 엄청나게 세게 다루는데 그때 한번 묻어놓고 나서는 이제 잡는 척을 해요. 이게 2025년이야. 2025년부터는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막 잡아요. 희한하게 57억 원 마약 들인 3개국 연계. 이 3개국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막 저런 나라들이에요. 계속 봐봐요. 계속 1월 달에도 잡히고 이게 작년에 터졌잖아요. 스틱형 마약 잡히고 캄보디아 항공기 2.9kg. 최근 캄보디아 70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들이 검거됐다라는. 그 전까지는 캄보디아 마약이 없었거든. 조선일보도 이런 거를 써요. 갑자기 검찰 수사관 베트남이랑 말레이시아랑 캄보디아가
봐봐. 이미 덮었던 사건인데 검찰이 갑자기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상주하면서 마약을 잡는데요. 대부분 마약이 캄보디아에서 유입된단 말이야. 그렇죠. 심우정 검찰총장은 개회사에서 이 캄보디아에서 들어왔던, 제가 알기로는 그 마약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심우정이가 막았잖아. 근데 심우정이가 마약을 집중 단속하겠다라고 해요. 덮은 다음에. 희한하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있다. 어? 심우정 지가 막았던 사건인데 이게 뭐가 있다. 어? 이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 당시만 해도 모르는 척하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내가 의심을 하면 그게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는데, 이 사건은 도이치모터스도 관계돼 있고, 그 도이치모터스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법인을 만들려고 했던 김건희, 윤석열이가 갑자기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3조 정도에서 15조로 늘리고, 그 돈들이 결국은 캄보디아의 고위 공직자들과 연계가 돼 있었고, 그 캄보디아의 어떤 마약이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국제적 외교적 민감한 사안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덮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말도 안 되거든. 인천 세관 아무리 대통령실에서 저걸 지시한다 그래도 이걸 덮어? 통과시켜줘? 검찰도 이 사건을 모르는 척해? 이 사람들을 뭘로 설득했을까? 아, 이거 외교적 민감한 사안이다. 조만간 캄보디아와의 중요한 어떤 MOU가 체결될 예정인데, 캄보디아 고위직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는 것 같으니까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보류시켜라. 딱 맞지? 내가 이문정 검사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내가 지금 분석한 자료를 넘겨줄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제가 분석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건, 아무리 심우정이 나쁜 놈이고 아무리 인천 세관원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생각해도 마약은 덮지 못하거든. 그럼 무슨 명분으로 마약 사건을 덮었을까?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다. 진짜. 응? 그 내용, 이거는 민감한 외교적 사안이고, 지금 캄보디아와의 중요한 그 계약이라는 게 윤석열의 15조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게 터지면 캄보디아 정부가 굉장히 난처하다. 그러니까 이건 말은 못하고 경찰도 쩔쩔매고 대통령실이 외교적 사안이라고 얘기하니까 경찰도 깨갱하고 검찰도 깨갱하고, 이 모든 스토리를 만든 거는 김건희고.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우정이 쓰레기고 그래도 뭐 덮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찰과 검찰 그리고 관세청을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외교적 민감한 사안이다 라고 하면서, 그 외교적 민감한 사안은 윤석열의 캄보디아 지원 15조, 그 15조가 당연히 캄보디아 고위층만 짜면 김건희 주머니로 15조가 올 수도 있는 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 사건을 폭로한 백혜령 경정이 어떤, 저번에도 한번 면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이거 왜 개입했겠냐고. 캄보디아, 제가 보면 이 마약은 갱단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캄보디아 부패한 고위직들과 연관된 고위직들과 마약 상들이 연관된 사건인 것 같아요. 제 말 이해가시죠? 캄보디아 고위직들과 캄보디아 마약상들이 연관된 대한민국에 밀반출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잡았는데, 그냥 깽단이면 잡았을 텐데 캄보디아 고위직들에게 연락을 받고 이 사건을 무마시켜달라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김건희가 막 캄보디아 가갖고 빈곤 포르노 막 사진 찍고 막 지 맘대로 하잖아, 캄보디아 가서. 그래서 이거는 훈센뿐만 아니라 그 고위직들과 연관된,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이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지 않았나. 그거 아니면 없어. 내가 아무리 윤석열에게 충성을 하고 막 그런 어떤 검사라고 해도 마약 사건을 어떻게 덮어요? 아, 나 이 사건 못 덮습니다. 나 옷 벗고 나가면 나갔지. 이거는 못 덮습니다. 그럴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번만 넘겨줘요라고 해서 모르는 척하고 넘겨줬다가 심우정이는 검찰총장으로 영지원을 하고. 그렇죠? 내가 보면 그거 아니면 없어서 이문정 검사가 결국은 이 마약 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진짜 다 구속시켜야 돼요. 이 마약 사건을 덮은 것은 심우정 말고도 한동훈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인데. 이 사건은 결국은 타겟이 한동훈이가 될 수 있어요. 심우정은 그 당시에 인천지검장이었을 뿐이고 이 마약이 진짜로 2023년 1월 사건이거든요. 이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에요. 이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도 아마 이 마약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할 거예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캄보디아는 거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부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부패한 애들이랑 부패한 애들이 손잡는 걸 잘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나중에 술술 불면 이 마약 사건의 배우도 김건희,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나 그쪽이 아마 줄줄이 엮여갖고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김건희는 사형시켜야 돼요. 사형. 김건희는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살인 미수 테러, 저는 살인 교사라고 부릅니다. 배우의 김건희 연루 배제 못한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재명 테러 사건을 뭐 모집했다는, 김건희가 모집했다는 측근들 녹취도 있고, 이거는 사실상 특검에서 지금 아마 이재명 대통령 살인 미수 테러 사건도 특검에서 수사를 안 하면 추가로 특검이나 상설 특검을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그것도 전투용 군용 칼로 찔렀는데 국정원에서 카터칼이라고 축소하고, 그래서 이거는 국정원에서 허위 보고를 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당시 법률특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상민 검사고, 이것도 아마 국정원에서 다시 재수사를 할 거예요. 저는 이거 반드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배우가 밝혀지면 진짜 국힘당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연관돼 있는 작자들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됐죠. 그렇죠?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됐는데 진짜 추미애는 세요. 더 센 김건희법. 여러분들 좋아하십시오. 월요일날 25일날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상정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앞으로 다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지금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40명이거든요. 검사를 70명으로 늘리고 기본 수사 기간이 3달인데 이거를 기본 수사 기간을 120일, 4개월 연장하는 내용.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수사관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 제일 센 특검이 이제 내란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 되는 거예요. 검사만 30명이 충원이 되고 파견 수사관과 공무원들이 60명이 더 추가로 투입됩니다. 김건희 얘기 좀 해드릴게요.
김건희가 지금 여러분들 특검에 나갔다가 아파요. 내일은 못 나갈 것 같아요. 연병 떨죠. 지금 23일이었죠. 근데 오늘 사실 특검에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여기 대가리가 아파요. 뭐 못 나가잖아. 근데 특검에 그러면 25일 날 와라. 응? 25일 날 와라. 지금 김건희나 이쪽에서 생각하는 게 특검 수사 끝날 때까지만 계기자는 거예요. 특검 수사 끝날 때까지만 계기자. 근데 특검 수사가 이제 앞으로 6개월은 더 갈 수 있어요. 들리는 소리가 이런 게 있어요. 김건희는 지금 선택적 수사를 받는다. 김건희가 선택적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김건희는 지금 특검에서 출석을 해서 진술 거부를 하잖아요. 진술 거부할 것 같으면서 왜 김건희가 출석하냐? 김건희는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 특검이 뭘 물어보나가 가장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답은 하나도 안 하면서 특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는 범죄자잖아. 범죄가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김건희가 두려워하는 거는 캄보디아 마약 사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배후에 김건희를 특검이 지목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약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김건희에게 물어보는지.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생각할 때 지금 뭐 목걸이 이런 거는 제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김건희가 수많은 2년 반 동안 거의 악행을 저질렀는데, 김건희가 생각할 때 이 시계 받았다, 목걸이 받았다는 지가 보면 이런 건 뭐 집행유예야, 이 지랄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김건희가 진짜 걸리고 싶지 않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수많은 죄를 졌어요. 근데 김건희가 만약에 살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김건희는 지금 살인으로 조사를 받지 않아. 그럼 만약에 여기가 사기나 이런 걸로 막 조사를 받으면 김건희는 사기나 조사 이런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겠지. 왜? 진짜 지가 지은 큰 범죄는 살인이잖아. 근데 어느 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특검에서 김건희 씨 살인죄도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아마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금 굳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에 나가는, 꼬박꼬박 나가는 이유는 특검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그렇죠. 얘는 죄가 수백 가지인데 그 수백 가지 죄 중에서도 집단에는 경중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밝히고 싶지 않은 범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에서 그거를 혹시나 알고 있나 안 알고 있나. 왜 그러면 특검에서 꼬박꼬박 나가서 계속 진술 거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특검이 김건희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종호 구속된 자들 많잖아요. 김건희 사건으로. 김건희 특검이 구속시킨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김건희가 궁금한 거는 그 구속된 자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그러면 특검은 이종호를 조지고 건진법사를 조지고 누굴 조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들은 정보로 또 김건희한테 다시 확인차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김건희는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응? 얘네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종호 씨나 건진법사나 김혜성이랑 직접적으로 어떤 연락을 해갖고 뭐 작전을 짤 수는 없잖아. 그러면 김건희가 유일하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건 특검의 질문이잖아. 어디까지 알고 있나. 그래서 김건희가 계속 그 뭐 건강 핑계로 뭐 4차는 못 나가요, 5차는 나가요 그러면 그 안에 그동안 이 지가 짱구를 굴리고 그래서 하는데, 김건희는 한편으로는 특검은 수사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자. 근데 잣됐죠. 수사 지연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개정안을 추진을 해버려갖고 다시 김건희는 120일에 어떤 인력도 추가되고 기간도 확대하는 골자가 나오기 때문에 김건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죠. 그냥 김건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김건희라고 해보세요. 김건희가 가장 무서운 건 내란이잖아. 사실 내란과 마약이잖아. 내란 마약은 사형이잖아, 무기징역하지면.
여러분들 앞으로 흘러가는 거 보세요. 내란의 최종 우두머리는 김건희잖아. 우리는 예전부터 12월 4일부터 내란의 우두머리는 김건희라고 제가 계속 외쳤잖아요. 내란의 우두머리 김건희, 이게 김건희는 제일 무서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문정 검사의 마약 사건이 혹시나 특검에서 다루고 있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테러 사건의 배후에 자기를 지목하고 있나, 요 세 개가 얘한테는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쵸? 예, 무슨 뭐 바세론 콘스탄틴 뭐 무슨 뭐 반클리프 아펠, 이거는 사실 이런 거 받았다 그래갖고 청탁금지법 해가지고 이거는 뭐 얘는 이거 사건이라고 생각 안 하지. 결국은 내란의 최종 보스가 자기를 지목하고 있냐, 마약 사건에 지금 특검이 이것도 손대고 있나,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에 이것도 손대고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얘가 매번 출석하는 거는 특검이 뭘 물어보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얘는 질문만 계속 들으면 되거든. 대답 안 하면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위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김건희, 너는 아무리 이제는 너의 세상이 아니야. 예전에는 법이 우습고 세상이 우스웠던 김건희, 예전에 네 맘대로 됐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김건희의 그 천박한 인식, 우리를 대통령 만들어줬기 때문에 뭔가 저 사람들한테도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이익 집단들의 공통적인, 국힘당과 이익 집단들은 너무나도 이익 공유제,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인식이, 어떻게 보면 조선이 망하는 조선 말기에 그 매관 매직, 자리 줄게 돈 줄게, 선물 줄게 돈 줄게, 뭐 자리 줄게 돈 다오. 김건희는 이런 게 불법이라고 생각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왜? 한 번도 조사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김건희는 2012년도에 구속됐어야 되죠. 그때 경찰이나 검찰에서 단호하게 이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라고 하면 김건희나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태어나지 않았겠죠. 저는 요즘 아주 잠을 잘 잡니다. 두 쌍놈 것들의 옥중 투쟁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입니다. 한 새끼는 빤스 입고 바닥에서 뒹굴고 있고, 한 년은 아프다고 지랄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냐 니네. 응?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더 한심해요. 세상이 얼마나 쉬워 보이고 국민들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으면 옥중 가서도 한동훈에게 무한한 영광을 줄 수 있었는데, 지가 전지전능하신 모든 권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저 국힘당의 윤어게인인 거예요. 하여튼 내란의 우두머리는 김건희, 마약의 배우는 김건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도 저는 김건희라고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건희 전문가로서, 저는 윤석열이가 당선된 직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김건희라고 얘기했었고, 12월 4일 내란 이후 이 내란의 모든 수괴는 김건희라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악을 덮는,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가장 1등 공신은 윤석열과 김건희예요. 김건희 하나 살리려다가 검찰은 저항조차 못하고는 검찰청이 폐지돼도 끽소리도 못하는 검찰로 전락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이 죄는, 국민들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따지면 얘네들은 그냥 곱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반드시 개헌을 통해서라도 김건희, 윤석열 형이 확정되면,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내란 세력들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통령 2028년에 대통령 사망권을 없애야 됩니다.
저는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급한 사면 다 해버리고 2028년에 윤석열 무기징역 또는 사형, 김건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나오면요, 저는 대통령 사면권을 없애갖고 쟤네들이 언젠가 정권 바뀌면 나올 수 있다라는 이 희망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응? 저런 인간들은 사형시키면 안 돼요. 사형시키면 또 그를 기억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검찰주의자 이렇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해드리죠.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런 박정희를 찬양하고 이승만을 미화시키는 나라가 됐냐. 박정희 18년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고 죽인 그 죄가 김재규 총탄 한 방에 의해서 모든 게 사면이 된 거예요. 저는 김재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죠. 독재의 심장에, 그렇죠? 유신의 심장에 총을 날렸다. 더 큰 유신을 막았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박정희는 국민들에 의해서 처단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박정희를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18년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일으키게 한 박정희가 김재규 총탄 한 방에 모든 게 사면이 돼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오랫동안 숨겨놓은 돈 못 쓰고 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저는 복수라고 생각해요. 단죄하지 않으니까 맨날 이런 일이 반복돼요. 이번에 윤석열 김건희는 반드시 민주공화정의 이름으로 끝까지 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 대가를 저는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옥살을 하더라도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권력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힘당이 지금 뭐 흔들리고 뭐 극우정당 윤호긴 외친다 그랬고 망해가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있지만 언제 또 갑자기 우뚝 서갖고 지지율 역전됐니? 이거 순식간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절대 정권 뺏기면 안 됩니다. 저는 국힘당이 이 땅에서 진짜 사라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민주당이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고 새로운 진보정당들이 나와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국회를 한번 보고 싶어요. 꼭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지금은 참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비관적이죠. 근데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란을 일으키고 국힘당이 하는 일을 보니까 야, 진짜 국힘당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보수정당으로 흡수를 하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또 밖에서 또 진보정당이 좀 커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민주당이 다 흡수를 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어떤 제2 교섭단체가 돼서 민주당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걸 우리가 죽기 전에 볼 수도 있겠다라는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주말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반 또는 2시간 정도 심층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출국하셨죠. 예, 이 모습이 오늘 출국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일본을 갔다가 미국으로 들려서 3박 6일 일정입니다. 3박 6일. 일본에서 하루 자고 미국에서 비행기에서 자고 이제 미국에서 또 한 2박 정도로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이어가겠죠.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시죠. 내일 오후에 바로 워싱턴 DC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시바 시게루 총리랑 정상회담 만참을 하고 내일 오전에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을 만난 다음에 방일 일정을 마무리 짓고 미국으로 출국하는 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23일, 내일 24일 일본에 계시고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을 거쳐 28일 날 귀국을 하십니다. 오늘 좀 의미심장한 게 이게 시바루 그 정상과 총리와 어떤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돼 있던 이 동포 간담회를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일본 땅을 밟자마자 국가폭력이라는 게 뭐냐면 과거 그 제일동포 간첩 사건들, 그 국내의 정치를 이용하려고 과거 어떤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제일동포 간첩 사건들에 의해서 그거는 국가 폭력이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외면했던 어떤 우리 제일동포들 피해 동포들에게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는 자리를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오후에 정상회담이 4시 넘어서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미래지향적 그러니까 제일동포들에게는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상회담의 핵심은 미래지향적이고 역사 인승 계승을 화답을 해야 되는데 뭐 정확히 그렇게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4시 55분에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이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처음에는 뭐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과 어떤 그 고노다마에 버금가는 어떤 선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선언보다는 뭐 미래지향적인 협력 그리고 어느 때보다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113분간 회담을 했고요. 셔틀 외교 복원 협력 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가치 이념 비슷한 양국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시바 총리는 한미일 협력 매우 중요하다. 회담 후 미래지향 등 담화문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화문들을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17년 만에 공동 문서를 발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민주 대한민국 복귀로 관계 조속히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좀 정치적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과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런 게 있어요. 저는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했죠. 물론 그 미국과의 담판을 짓기 전에 미국이 걱정하는 한미일 공조가 깨지는 거에 대한 우려의 어떤 불식 그거를 위해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있는데 사실 미국 정상회담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관례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그 역사적인 그 감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일 감정이 사실 지금 최고조점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그 핵 오염수 폐수 방류나 그런 어떤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전범 그 참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에 대한 일본의 반일 감정이 높을 때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 2년 차 때나 아니면 뭐 3년 차 때나 5년 안에서 뭐 말년 차나 이럴 때 일본과의 어떤 그 일본을 방문하고 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지 진짜 거의 80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거의 한 80일 만에 일본을 방문을 했어요. 굉장히 빠른 시기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일본을 방문하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만큼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어떤 그 눈치를 보거나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내가 일본에 대해서 굴욕적이지 않고 얼마든지 실용적으로 일본에게 얻을 수 있는 거는 얻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8월달에 취임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감정이 높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그렇게 우리가 솔직히 중요하지는 않죠. 그냥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냥 일본 좀 혼내줬으면 좋겠고 제1동포 간담회에서 역사의식 일본은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한마디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을 먼저 방문한 거는 가까운 나라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고 민주주의가 회복됐다라는 거를 더 알려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굴욕적인 외교를 했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저자세의 외교를 펼쳤는데 이제는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한마디로 도발하지 말아라. 도발했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일종의 경고적인 메시지고 너희들만 잘하면 미래에 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 목요일날 여러분들 방송에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했죠? 어떤 빚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극단적인 어떤 행동하지 마시라라고 하면서 우울증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잠깐 그 채무 상담이 아닌 채무 상담을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 방송을 보셨는지 바로 불법 추심으로 삶의 의지 꺾이면 안 된다. 불법 추심으로 자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사람 살리는 금융 정책을 펼쳐라 라고 하면서 바로 어떤 그 자살 예방 관련에 대해서 이 결국은 불법 추심, 불법 사금융 추심 압박이 금융 취약계층 자살 직간적인 원인이 된다라고 바로 지금 어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요일날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 빚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채무 탕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겨레의 어제자 보도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불법 추심이 자살 직간적 원인 구제 금융 정책 강구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빚 있다 그러셔도 너무 이왕 견디신 거 견디고 너무 이런 거 같고 물론 빚 있고 그러신 분들은 되게 힘드시겠죠. 떳떳하게 나라에게 구제 정책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요 지금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시죠. 오늘하고 내일 이제 일본에서 떠나서 미국으로 가시죠. 그럼 누가 봐도 여러분들 한미일 삼각 동맹이 견고해지는 걸로 밖에서는 볼 수 있겠죠. 근데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때 같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 올인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27일까지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는데 그 뒤에서는 중국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게는 특사단을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이 사실상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이 기간에 특사단을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이런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한중 관계가 이재명 정부에서도 소홀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특사단은 24일부터 27일 거의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비슷하게 중국의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특사단에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태년 의원, 박정 의원,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 이사장 뭐 이런 분들이 중국과 좀 연관 있는 분들이 특사단에 포함됐습니다.
이 특사단을 하는 일이 뭐냐면요. 대통령의 친서가 있는 거예요. 친애하는 시진핑 대통령 주석계 하면서 한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양 국민이 어떤 민생적으로 경제 교류와 이런 것들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과 어떤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근데 이해를 하겠죠. 너무너무 우리나라 안에서 예전에는 친북 프레임이 요즘은 반중, 친중 하면 마치 예전같이 종북몰이 하듯이 중국몰이 이게 굉장히 잘못한 이상한 또 새로운 프레임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중국도 달래기에 나섰다 특사단으로.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중국에 특사단을 보내는 그 이면은 어떤 게 있나 제가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외교와 세계의 어떤 국제 정세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의 재편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재명 정부가 여러분들 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동북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이번 10월에 열리는 여러분들 에이펙 정상회담 기억나시죠? 10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을 그러니까 일본을 가면서 중국을 소리하지 않냐면 결국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패권 전쟁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로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국을 견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어떤 대중국 수출, 그다음에 관세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뭐냐면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시진핑과 도란프를 사실상 양자회담을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거죠. 그거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뜻깊은 거죠, 그렇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도란프와 시진핑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하거나 회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이냐 중국이냐 양자택일해라 이런 어떤 그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 미국의 압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 경주 에이펙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동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게도 어떤 중국 달래기에 특사단이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계속 몇 개 단신 좀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통과를 시켰죠. 이거는 정말 잘한 겁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했던 46억 원의 가량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국 장관이 드디어 얘기를 했습니다. 제3연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께 죄송하다. 그러니까 조국 욕하는 사람들 좀 적당히 해. 조국 장관 억울하잖아. 그리고 자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특검에서 이제 국힘당 특히 추경호나 그 몇몇 인사들 지금 추경호가 사실상 이제 특검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특검을 향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런 여러 가지 소리가 있는데 지금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이 국힘당 추경호가 요즘 잠이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추경호는 빼박입니다. 빼박. 얘도 곧 갈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픈 얘기를 했죠. 추경호도 곧 국힘당도 곧 해산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저렇게 망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이상한 기사가 하나 들었어요. 중앙지검 발령에 감사하다는 현직 검사가 건진법사에게 청탁을 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어요. 이 검사를 찾고 있습니다. 거의 한 5명, 3명에서 5명 정도로 저희가 이 후보군들이 좁혀지고 있는데 한 월요일 정도에 이 후보군 중에서 유력한 사람을 저희가 건진법사에게 인사청탁한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될 때 중앙지검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이 사건이 2018년 초 건진법사의 청탁을 듣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어요. 건진법사의 청탁을 받고. 이 사람이 누군지 저희가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충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요즘 여러분들 신의식이 좀 희한하죠. 신의식이 왜 저렇게 그럼 지금 폭로를 이어가냐면요. 국힘당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보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나 이쪽일 때는 처음에 정광훈에게 의지를 많이 했어요. 처음에 정광훈에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왜 지금 국힘당에서 정광훈 세력과 신혜식 세력과는 손절을 하고 왜 저기 누구죠? 전환길 세력 얘네들이랑 손을 잡았냐면 즉 여기 보세요.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들으면 아시겠죠? 광화문파거든요. 광화문파가 정광훈, 신혜식, 배인규 이런 애들이 광화문파예요. 탄핵 때까지만 해도 얘네들한테 엄청 의지를 했죠. 얘네들도 합세를 해주니까 고맙다 그러면서 했죠. 그쵸? 얘네들은 여의도파라고 합니다. 근데 서로 연락에 싸워요. 연락에 싸웁니다. 근데 이 여의도파와 이 안정권 얘네들은 또 같이 가요. 이유가 뭐냐면 왜 신혜식이가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폭로를 하냐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예요.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는 광화문파가 연결돼 있죠. 그쵸? 얘네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그나마 자유로워요. 근데 광화문파 정광훈이나 신혜식 얘네들은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엄하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히 이제 정광훈이도 지금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랑 출국금지 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한테 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은 같은 패였는데 지네만 피해를 입고 국힘당이 자기네들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과 국힘당 지금 지도부들 김문수나 다 이쪽 지네가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전당대회가 딱 나오니까 얘네 전환길이랑 손을 잡아버리죠. 전당대회 때 얘네들은 얼씬도 못하죠. 정광훈이나 얘네들 얼씬도 못하죠. 그러니까 국힘당의 새로운 지도부 누가 되든지 전환길이나 여의도파와 이제 손을 잡으니까 얘네들은 이제 이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여의도파인 어떤 여의도파랑 손잡은 국힘당을 다 폭로를 하는 거죠. 완전 내부 개싸움이죠. 지네가 윤석열 탄핵 당하기 전 뭐 그 체포 당하기 전에는 광화문파에 의지했던 놈들이 지금 이제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나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광화문파와 손절을 하고 여의도 어떤 전환길파와 손을 잡는 걸 보면서 쟤네들이 분노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렇게 개싸움이 된 겁니다.
광화문파의 반격이죠. 지금 여의도파는 전환길이고 세이브 코리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신혜식이 그 녹취 파일 들려줬죠. 그 송현보 걔 막 욕하는 게 바로 이 세이브 코리아 이쪽이에요. 예,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전이에요. 아스팔트 보수들의 2차 내전이 정광훈파와 손현보파와의 진실공방하면서 얘네들은 둘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놓고 이제 신혜식이가 그 서부지법 폭동에 어떤 경찰의 어떤 수사망이 도우니까 자기를 폭로하면서 공익신고자로 지금 여기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서로 쟤네들이 뭐 백골단을 만들었다, 서로 막 쟤네들이 뭐 대통령과 했다, 막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쪽은 압수수색 당하고 특검의 수사를 받는데 이쪽은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수사가 봐봐요. 수사가 이쪽으로만 가고 있죠. 이쪽으로만 가고 있죠. 근데 신혜식의 폭로를 들으면 얘네도 지금 다 엮여 있죠. 특검의 수사가 이쪽으로도 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해 봅니다. 특검의 수사, 아니 경찰의 수사죠. 이거는 경찰의, 이거는 특검의 사건과 내용이 없으니까요. 결국은 그 아마 조만간 대통령실과 대통령 변호인 이쪽에 아마 주로 광화문파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저쪽으로 번질 거예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걸리는 거는 윤석열 체포 당시 여의도파로 분류되던 민간인 시위대 백골단. 백골단은 여의도파거든요. 근데 이 여의도파 백골단의 배우가 누구냐면 성삼령 행정관이 요청과 유사하게 움직였었어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쟤네도 수사해라 이거예요. 우리만 죽을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종호 구속됐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 김건희 계좌 관리인, 지금 결국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지금 특검에서는 뭘 보고 있냐면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관련해서 최은순을 조사하다 보니까 김충숙이 드러나죠. 지금 김충숙이를 압수수색이랑 출국 정지시키고, 아마 김충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근데 김충식 사건은 열린공감에서 오랫동안 취재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김충식이가 드디어 어떤 그 전면에 들어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맨날 들어와갖고 소리가 너무 작대. 볼륨을 올리세요. 남들 다 잘 들려. 맨날 들어와갖고 혼자 소리 작다라고 맨날 이거 채팅 쓰고 앉아있어. 그 다음에 주말에 좀 우리 그 휴대폰을 바꿔요. 그러면 그 주말에 좀 논란이 있었죠. 주말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심평 김건희 면회 갔다 왔는데 이 면회를 주선한 게 주진우다. 저는 이 내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좀 분석을 해보니까 뭐 심평 말에 의하면 주진우 기자는 심평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심평은 주진우가 나한테 이랬다. 김건희는 좋은 사람이고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심평이 중간에서 뭐 이간질을 시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심평을 통해서 주진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심평을 통해서 주진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싶었던 건 알겠지만 오버한 것 같아요.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기자가 양날의 검이에요. 기자는 때로는 저쪽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저쪽 좀 기분을 맞춰줘야 될 때도 있고 저쪽에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예전부터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부터 윤석열, 한동훈 이쪽과 친하다는 소리가 나왔었고 김건희랑도 예전부터 안다는 소리가 나오면서 오랫동안 의심의 눈초리로 진보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굳이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을 한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논평은 여기까지. 예. 근데 아니 뭐 하나의 취재 방법이야. 취재 방법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취재를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막 무슨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예전에도 이명수한테 넘기고 그러는 게 나는 못하겠더라고 그런 걸. 그다음에 한덕수 얘기 좀 할게요. 한덕수 이제 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을 했대요. 한덕수 영장 청구 방법을 결정을 했다는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했다. 여러분들 보시면 내란 특검에서 굉장히 법리적 해석을 많이 했는데 한덕수가 결정적으로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결정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도 있다 그러고 단전단수 문건 보지도 못했고 자기는 단전단수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막 그랬는데 이것도 걸린 거야 거짓말로. 이상민과 단전단수 문건 논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그랬는데 다 이게 걸린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여러분들 갑자기 윤석열이 시켰다고 말을 바꿨죠. 지금 저쪽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뭐냐면 한덕수가 마지막 조사를 13시간 받고 귀가를 했는데 제발 구속만은 면하려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 저는 그게 계엄 선포문인지도 몰랐고 집에 왔더니 양복 안주머니에 있었습니다. 200일 동안 거짓말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구속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 윤석열이 시켰어요. 여태까지 200일 동안 국민들을 속이고 2월 달에 국회에서 증언은 계엄 해제 국무회의 마치고 알았다. 특검이 계엄 당일 CCTV 문건 꺼내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그때 선포문 받았다 실토하고. 그러니까 구속만은 진짜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앉아있대요. 지금 근데 영장 친대요. 진짜 저는 한덕수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 한덕수 때문에 윤석열 내란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윤석열을 탄핵하고도 진짜 내란 세력들이 곳곳에 숨어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진짜 더 열받았었어요. 그 추위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을 시켰는데 결국은 한덕수가 또 권력을 잡는 걸 보면서 야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한덕수 탄핵시켰더니 또 최상무기가 잡고 앉아있고 그때 헌법재판관들 임명도 안 하고 진짜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응? 그러면 한덕수가 막판에는 지가 이제 내란 사건에 개입돼갖고 공범으로 될 것 같고 지랄하니까 결국은 내란 공범 감추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선 출마했던 놈이에요. 엄청 뻔뻔하고 얘는 말년에 진짜 죽을 때까지 이런 새끼들은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보면 죽을 때까지 이런 새끼들 나오면 안 돼요. 특검이 고심 끝에 영장 청구하기로 했답니다. 그동안 했던 거짓말들이 쌓여서. 네, 그 다음에 이거 오늘 1부 마지막 뉴스. 지금 제 예상대로 뭐 안철수, 그러니까 국힘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50%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결선 투표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들을 다 했죠. 그랬더니 김문수 대 이제 장동혁 결선 투표가 이제 내일인가요? 26일 날인가요? 26일 날 뽑히니까 오늘 하고 24, 25 투표인가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뭐 안철수나 조경태의 단일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안철수나 조경태의 단일화는 사실 아무 의미도 없던 거였어요. 근데 뭐 그러면 왜 저것까지 좀 분석을 해드리면 조경태와 안철수는 왜 단일화를 안 했냐면 굳이 둘 다 안철수 입장이나 조경태는 먼저 단일화를 하자고 했지만 서로 단일화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았어요. 겉으로는. 왜냐면 어차피 비주류잖아요. 찬핵 탄성파. 만약에 조경태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탄핵 찬성파, 막 김문수가 됐든 장동혁이가 됐든 그 반대의 구심점이 조경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안철수로 이제 구심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번 당대표는 자기네들이 안 될 거 뻔한데 자기네들이 그런 지분마저 놓치기 싫어서 제가 보면 단일화 탄핵 찬성파들 조경태나 안철수는 단일화가 안 될 거 그렇게 뭐 서로 막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단일화를 하면 2등 안에 들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절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상대로 김문수 때 이제 장성혁이 됐는데 제가 그저께 심층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머지 기간은 한동훈 그렇죠? 찬핵 찬성파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사실 이제 가장 관건이 됐죠. 안철수, 조경태, 반윤석열 세력들 그리고 한동훈의 표, 한동훈 지지세가 국힘당에는 좀 만만치 않게 있거든요.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예상을 해보면 김문수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정적으로 장동혁이가 실수를 했어요. 장동혁이가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전환길이가 대놓고 물었잖아요. 장동혁이의 실수는 한동훈이는 출당시키고 전환길이를 공천하겠다. 투표 포기 안 해요. 왜냐면 한동훈이가 최악은 막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장동혁이가 자기가 더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동훈 배신자는 출당시키고 제명시키고 차라리 전환길에게 공천을 준다 이 말은 한동훈 지지자들을 분노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에 가면 한동훈 지지표들이 김문수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래서 김문수가 이제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한동훈 공천해야 된다, 당의 자산이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이고, 장동혁이는 오히려 더 극우 쪽으로 전환길 쪽으로 이렇게 기우는 모습. 그리고 김문수는 이제 영리하죠. 탄핵 찬성파도 설득해야 된다, 통합론을 강조하고 있고, 장동혁이는 나와 생각 같은 분만 중용하겠다, 선명성을 하는데 결선 투표 가면은 선명성보다는 이제 나머지 떨어진 표가 그래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은 뒤에서 누구라고 이게 콕 집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최악 피해달라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한동훈이가 투표해달라 최악은 피해달라라고 하면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제명시킨다고 하는 애가 최악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탄핵 찬성파들의 표가 저는 김문수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김문수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 아마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분당은 되지 않고 좀 관망 속에 올해까지는 좀 이어질 것 같고, 왜 그러면 김문수가 내심 여의도에 여러분들 찌라시에 어떤 얘기가 도냐면 김문수가 당대표 되면 제일 먼저 칠 게 친윤 핵심들일 것이다. 특히 권난동, 윤상현, 권영세 얘네들은 거의 죽어날 것이다. 김문수가 뒤끝이 있대요. 김문수가 뒤끝이 있어갖고 자기를 대선 후보 뽑아놓고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고 그랬던 걸 아직도 이를 갈고 있다는 거야. 아직도 이를 갈고 있어갖고 그래서 지금
친윤 세력들은 장동혁에게 올인을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문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김문수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지금 친윤계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장동혁에게 올인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김문수가 실질적으로 이제 당권을 잡으면 과거의 친윤 세력들을 오히려 통합의 명분으로 내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당대표 되면 좀 다를 거예요. 그때는 그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당무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세력이 없으니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죠. 권선동이나 이런 친윤에게. 근데 이번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아마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친윤들이 좀 머리가 아파질 거예요. 왜냐면 오히려 김문수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그 친한계나 이쪽 사람들을 영입을 해갖고 하게 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김문수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는데 자기가 제대로 된 당대표로 하려면 오히려 외부에 있는 그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중용을 하면 되는데 오히려 친윤계를 쓰게 되면 또다시 꼭두각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힘당도 만약에 장동혁이가 되면 저는 바로 분당 사태가 벌어질 것 같고, 올해 안에 저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국힘당은 뭐 이대로는 내년 지방선거 치를 것 같지는 않아요. 김문수가 만약에 친윤계와 싸우게 되면 친윤계가 영남 정당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김문수가 친윤을 껴안고 친한과 거리를 두면 친한계가 집단 탈당을 할 수도 있고, 어찌 이렇게 해도 탈당 저렇게 해도 탈당. 제가 보면 이번 전당대회가 마지막 국힘당 전당대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마지막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선 투표까지 가면 결국은 탄핵 찬성파들의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래서 아마 신당 창당을 지금 밖에서 가장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홍준표예요. 홍준표. 지금 사실상 국힘당은 희망도 없고, 저런 그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전당대회가 누가 더 구구냐라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홍준표가 결국은 밖에서 이제 나름 대중의 인지도를 가지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상할 거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개혁신당은 없어질 거예요. 개혁신당은 존재감이 없어질 거예요. 존재감이 아니라 개혁신당, 홍준표, 그 다음에 친한파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보수라 그래갖고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제일 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죠. 홍준표, 이준석은 같이 손을 잡을 거예요. 홍준표, 이준석, 거기에 그 홍준표가 한동훈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홍준표는 한동훈은 빼고 탄핵 찬성파들을 끌어들이겠죠. 왜냐면 홍카콜라는 왔다 갔다.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적 능구렁이기 때문에 욕하다가도 내 이름은 갑자기 만나보니까 또 사람이 괜찮아 보이대요. 또 이렇게 하면서 나타날 수 있어서 100% 여러분들이 현재 국힘당 갖고 내년 지방선거 안 치러요. 홍준표 정계 은퇴한다는 건 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셔도 이준석이 아무리 당대표 됐다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갖고 내년 선거 못 치르죠. 밖에서 새로운 어떤 보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나서서 해쳐모여가 될 겁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그래서 특검 수사를 오히려 이제 국힘당에서 특검 수사 더 세게 하라고 난리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